안녕하세요. 헐 아카데미는 표면 처리 분야의 기술을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표면 처리 기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차 전류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류 분포는 크게 1차, 2차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영어로 하면 1차는 primary, 2차는 이제 secondary가 되겠죠. 의미는 primary라는 게 거의 지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이게 아마 도금을 하다 보면 제일 좀 헷갈리는 게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니켈 도금에서 광택제가 1차 광택제가 있고 2차 광택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택이기 때문에 1차가 광택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2차가 광택을 내고요. 1차는 응력을 낮춰줍니다. 거기서도 1차라는 건 영어로 할 때 프라이머리죠. 1차가 왜 그러면 광택에서 그러냐면은 1차 도금 광택제, 그러니까 사카린 종류가 없으면 응력 때문에 밀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금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차 기하학적 요인이 가장 전류 분포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잠깐 보시면은 1차 전류 분포는 기하학적 요인으로서 변장,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 전기가 어떻게 걸리느냐의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미친 거는 음극의 형상, 그러니까 제품이죠. 그 다음 양극의 형상, 그 다음 도금조의 형상, 음극, 양극 배치, 그 다음 도금액의 양, 그러니까 좀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차 전류 분포, 도금액의 고유 특성, 그래서 이건 이동 현상, 트랜스퍼에 관련되는 건데요. 도금 소재의 특성, 첨가제, 요건도, pH, 전류 밀도, 용액 교반.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헐셀이 있습니다. 헐셀에서 주로 하고, 헐셀은 다음에 한 2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보통 실험하는데 실험실에 반드시 갖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래도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상당히 제가 원본을 보면은 한 1950년대 이제 미국에서 나와 있는 그런 텍스트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또 일본에서 이걸 또 그대로 사용했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인데 한국말로 돼 있는 거는 못 찾았어요. 제 일본어로 돼 있는 건 갖고 있는데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하학적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헐셀에서 보시면은 아마 참 변화가 무쌍하다는 걸 갖다 느끼실 거예요. 아주 작은 셀인데 양극하고 음극 간의 거리에 따라서 전류 밀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음극하고 양극의 거리가 짧은 경우, 거기 이제 도금이 많이 붙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경우, 실제로 거리를 보면 한 12cm 정도 되는데 거기는 뭐 도금이 저전부로 해서 잘 안 들어가고 그러죠. 오른쪽은 경질 크롬으로 실험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한 건데, 그러면은 지금 도금이 된 부분이 있고 도금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여기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가까운 데는 도금이 잘 되고, 잘 된다기보다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많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금이 되고요. 오른쪽 부분에는 저전류이기 때문에 도금이 잘 안 들어간 경우예요. 이 헐셀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특히 기하학적 요인, 거리에 따라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헐셀 시간에 한 2번에 걸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금조예요. 그러니까 도금조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이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워낙 설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은 왼쪽이 음극입니다. 도금화 물건이고 오른쪽 검게 이제 막대기가 양극입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양극하고 음극에서 양극의 길이가 더 깁니다. 음극보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양극하고 음극에서 이제 양극이 더 길이가 길다고 그랬으니까 남은 부분은 어디로 몰아칠까요? 양쪽 끝으로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는 약간 좀 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양쪽 끝단에 도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독번하고 같은 현상이에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양극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사형으로 쫙 퍼져서 와이파이처럼 상대적으로 음극에 붙는 양이 좀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음극과 양극을 어떻게 배치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음극보다는 양극이 좀 짧은 게 좋아요.
근데 물건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돼 있고 그런데 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도금조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그를 배치하는 데서 고려할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 간의 거리, 그다음 물건과 물건과의 거리, 또 그다음에 밑에 있는 별로 신경을 안 쓸지 모르겠지만 바닥면과 위에 있는 그런 제품 간의 거리, 그다음 양극이 또 바닥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그 제품이 담겼을 때의 수위, 이게 뭐 찰랑찰랑 뭐 수면 가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깊게 들어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지 우리가 균일한 도금 두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닌데 도금 두께 편차를 갖다 줄여서 가능한 유니폼한 그런 도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금조의 설계, 극간거리, 양극과 음극의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일단 도금조가 결정됐는데 물건들이 늘 같은 모양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궁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왼쪽에 이제 차폐판, 쉴딩을 하는 거고, 보정극을 거는 겁니다. 차폐판이라는 건 뭐냐면 전류가 가는 길을 갖다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이 양극이고요. 제품을 보면은 약간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이 좀 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물건에 차폐판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도금이 될까요? 일단 독본이 나오겠죠? 지금 양극이 음극보다 더 길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돌출부기 때문에 도금이 더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극이 음극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가는 길을 갖다가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그 양극 앞에 보면 수면 쪽하고 아래쪽에 차폐판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실제로 양극은 음극보다 길지만은 차폐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길을 막았으니까 양극이 음극보다 짧게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양극을 막고, 그 다음 빼쭉하게 튀어 있는 부분에는 또 다시 보조판을 해가지고 전기가 돌아가서 돌출된 부분에 많이 안 붙게 그렇게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림상에는 간단한데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밑에서 하는 거라든지 위는 좀 더 이렇게 설치하기가 쉬운데 가운데에 넣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궁리를 해야 됩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밑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바스켓에다가 이제 양극을 할 물질, 니켈 같은 경우는 니켈 볼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밑에를 갖다가 딴 물건으로 채우고 부도체로 채우고, 그 다음에 니켈 인고트를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양극의 길이를 짧게 한다든지, 위에 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했을 때는 수위를 갖다 낮춰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양극이 있고 똑같은 물건을 갖다 도금을 하는데 그 돌출된 부분 앞에다가 보조음극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가는데 실제로 보조음극은 그냥 쓰고 버려야겠죠. 계속 쓰긴 하겠지만 이제 이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기를 갖다가 받아주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도금할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 만큼 이제 전류가 덜 흐르니까 그 부분에 이제 도금 두께가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보다 유니폼한 도금을 갖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보조음극을 쓰면은 거기서 도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버리는 그런 금속, 그 다음에 또 전류가 더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유니폼하게 균일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궁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전기아연 도금 강판입니다. EGI, Electro Galvanized Iron 해가지고 이제 그 포항제철이나 뭐 동부제가 이제 그런 데서 만드는 그런 아연 도금 강판이죠. 이 경우에는 어디가 고전부, 도금이 많이, 전류가 많이 붙는 부분이 되고 적게 붙는 부분이 어딜까 생각하면은 일단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금을 할 경우에는 그 강판 코일의 엣지 부분, 양쪽 끝부분이 도금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런 도금 강판 코일을 갈 때 끝단이 도금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빌드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겠죠? 이게 평평하게 되지가 않고 양쪽이 부풀어 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막아주는 것들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이제 그 스트립이 이제 가는 도금되는 도금조를 갖다가 도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할 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엣지 마스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끝에 도금을 차폐파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전류로 흐르는데 그쪽에 이제 전류가 몰아치는 걸 갖다가 이제 막아주고요.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엣지 마스크를 안 썼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단에 도금이 다 많이 돼서 이제 독번이 일어나고 결국 이제 코일이 빌드업돼서 잘 코일링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실제로 제철소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강판 사이즈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엣지 마스크가 전진하든지 후진하든지 이렇게 자동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음극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실린더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유압 실린더라든지 이제 굴삭기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제품이 그냥 단순합니다. 환봉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게는 짧고 어떤 게 얇은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도금 두께가 균일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독번이 일어나겠죠. 사진은 실제로 그 올라간 경우에 그래서 보면은 끝단에 이제 전류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광택도 안 나고 이렇게 끝을 보시면은 약간 나팔처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때 도금이 많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맨 양쪽 양단에 그 도체로 이제 보조음극을 껴줍니다. 그러면 그쪽에 도금이 많이 되고 고전부가 되지만은 그쪽에서 소비하고 저걸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되게 뭐 용수철 같은 걸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거는 기업의 설비라든지 또 노하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응용을 하시면은 보다 균일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늘 모양이 환봉인 경우고요. 근데 도금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물건들에서 국리를 하면은 도금 두께 편차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렉 도금 했을 때 전류 밀도 분포를 보면은 왼쪽 사진은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하우징을 갖다 도금하는 경우입니다. 저게 사진이 잘려 있는데 되게 이제 가로로 해서 많은 제품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한번 그 예로서 보여드렸죠? 도금 두께 편차일 때. 그러면은 바깥쪽은 도금이 좀 많이 되고 안쪽은 덜 되고 편차는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그 규격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그 가장자리 부분이 또 끝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제품은 좀 도금이 많이 돼요. 아주 가운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좀 균일하게 부위에 따라 균일한 게 아니라 제품 간에 이제 균일하게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는데 양쪽 끝하고 그쪽 아래쪽 그렇게 빨간 전기 이제 전류로 표시하는 것들이 집중되는 부분에서는 도금 두께가 좀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요거는 경질 크롬 도금인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스프링 같이 껴있는 게 이제 쇼크 압소버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은 쇼크 압소버의 로드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도금하는 실제 그 도금 라인이에요. 보시면 이제 빼쭉빼쭉 이제 튀어나와 있는데 이제 저것들이 도금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드하고 달리 이건 더 많고 작기 때문에 제품의 그 보조 음극을 갖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선 저번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도금 두께 편차에서 그 도금한 물건하고 양극 간의 거리가 일정하면은 도금 두께가 균일하게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도금 라인의 그 셀의 그 계략도입니다. 보시면 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기죠. 그 로드예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보면 그물같이 이렇게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 것이 양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극이냐면 이제 양극을 백금으로 해서 망으로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로 보면은 보통 경질 크롬에서는 납하고 주석, 크롬 도금에서는 납하고 주석 합금을 양극으로 씁니다.
이 경우에 이제 좀 파란색이 환봉인데 바깥에 이제 양극이 쭉 있죠. 이 경우에는 제품마다 가능하면은 지금 도금 양극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완벽하게 되진 않죠. 그러면 쭉 돌려야 되는데 그건 좀 너무 무리이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파란색이 실제로 이제 스틸 환봉이면은 빨간색이 도금 두께일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양극하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도금 두께가 좀 더 올라가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도금 두께가 얇게, 그래서 약간 여기선 그림에 좀 약간 좀 과장된 거긴 합니다.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렇게 동서남북으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밑에는 이제 원통형 백금 티타늄 양극으로 극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을 경우에는 양극하고 음극의 거리가 늘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편차가 발생하지 않고 균일한 그런 도금 두께를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렐 도금에서도 마찬가지로 편차가 나와요. 아주 개별 제품에서는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볼트너트도 바렐에서 도금을 하는데 모서리하고 끝단부는 전류 밀도가 높게 걸리고요. 제품의 중간, 그 다음 음각, 파여있는 그 요철이라든지 내부에서는 전류 밀도가 낮게 됩니다. 그 다음 바렐 내부에서는 바깥 가장자리에 위치한 제품의 전류 밀도가 높고 안쪽에 위치해 있는 제품의 전류 밀도가 낮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은 그 검정색에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게 이제 댕글러라고 해서 그 제품에 이제 전기를 걸어주는 그런 커넥터 역할을 하는데, 제품들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경우 안에 있는 거하고 바깥에 있는 거에서 약간씩의 도금 두께 편차가 있습니다. 바렐의 회전 때문에 제품이 계속 위치가 변하면서 하긴 하는데, 개별 제품으로 보면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고전류, 어느 시점에서는 저전류 밀도로 도금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일본 실무 표면 처리 기술에 나왔던 건데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곳은 못 봤어요. 보시면은 왼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요. 양극이 걸려 있고 중간에 이제 바렐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바렐의 그 정지시의 무게 중심하고 그 다음 양극 간의 거리가 양쪽이 같아요. 그래서 D1, D2로 표시했는데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물건이 그 볼트라든지 무거운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그 왼쪽에는 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고 오른쪽에는 물건들이 상당히적으로 적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양극하고 음극 간에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왼쪽에는 제품이 많으니까 전류 밀도가 낮게 되고요. 오른쪽은 지금 물건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아직 다 안 쏟아져 내리죠. 계속 회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류 밀도가 높습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공유했냐면은 지금 되게 재밌는데, 양극하고 그 바렐이 중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통상 바렐 도금에서 이제 좌우에 양극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렐이 중앙부가 아니고 약간 우측으로 변경하면은 좀 더 이제 도금 두께가 균일해지는, 그 다음에 좌우 양극의 용해도가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서는 이렇게 하는 곳은 못 봤는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금조라든지 그 다음에 바렐,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의 배치가 아니고 제품을 설계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제품을 설계할 때 설계를 잘 해줘야지 도금 두께 편차가 줄일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좀 경험이 많으면 그것들을 고려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활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독본이 일어났죠. 양쪽 끝에서 도금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변경을 했어요. 약간 좀 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고 끄트머리를 갖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양극하고 음극 간의 거리가 좀 더 멀어지고 그러면서 보다 좀 균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왼쪽엔 그냥 판때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전형적인 독본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오른쪽을 보면은 약간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좀 볼떡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있어가지고 보다 바깥쪽 양쪽 끝보다
안쪽이 약간 나와 있는 형태로 해서 보다 도금 두께를 균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맨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직각으로 해가지고 기역자로 생겼는데 그렇게 보면 100%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날카로운 모서리에 도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한 도금 두께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끝단하고 그 다음 직각으로 있는 부분이 도금이 많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끝에 있는 그런 수직으로 된 것들을 약간 좀 둥그렇게 라운드를 지게 하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직각으로 된 것들을 상당히 죽여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로는 옛날에 어떤 업체 보면은 자동차의 그 뒤에 보면 자동차의 그 회사명에 있는 엠블렘을 하는데 디자인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 직각으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럼 분량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가지고 도금 두께의 편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직각으로 된 부분으로 그런 돼 있는 데서는 홈 어떻게 될까요? 거기 도금이 잘 안 올라가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또 뭐 대야같이럼 생겼는데 양쪽 끝단에 많이 붙었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수직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기역자로 가서 쭉 가서 있는데 보시면 그 안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쪽은 잘 도금이 안 되죠. 아주 오른쪽에 보면 역시 좀 라운드를 지게 해서 도금을 갖다 보다 균일하게 했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복잡한 형상으로 되면은 여기서는 다 돌출된 부분은 도금 두께가 많이 붙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뱀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라운드를 지게, 그 다음에 최악이죠. 밑에 보면은 그 V 쉐이프로 해가지고 V자인데 안쪽은 홈이 되니까 도금이 잘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삐쭉 튀어나온 돌출 부에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도금이 또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량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라운드를 줘가지고 이렇게 직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샤프한 것들을 없앴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을 보시면은 맨 위에 그 어떻게 되겠어요? 푹 파여, 그러니까 안쪽은 홀이 되기 때문에 도금 두께가 적고 잘 안 붙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그렇게 급격하게 그런 각을 주면서 변하는 것들을 갖다가 만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간부가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날카롭게 올라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동차의 엠블렘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거보다 더 각도가 직각에 가깝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사출하는데도 어렵고 도금하는데도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잘 안 바꿔가지고 상당히 그 업체에서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바꾸긴 바꿨는데, 그러면은 이게 도금 분량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분량이 날 수밖에 없는 형상이에요. 그죠? 오른쪽을 보시면 역시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맨 밑에 보면은 둥그런 링인데 양쪽에 손잡이 같은 게 나와 있을 때 여기서도 끝단에 튀어나온 부분은 도금이 많이 됩니다. 독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양쪽 끝단의 면적을 좀 줄이고요. 갈수록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라운드를 줘가지고 이것들의 그 도금 두께 편차가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줄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그 인터내셔널 징크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 국제 아연 그 협회 보면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도식도로 여러분들이 그 도금을 해서 불량이 났을 때 도금 쪽에서 해결하는 게 있겠지만은 사실 그 제품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불량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늘 서로 간의 그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전류분포에서 스로잉 파워입니다. 스로잉 파워 해가지고 옆에 투수가 던지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스로잉 파워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저렇게 투구를 하든지 뭐 투포환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봤을 때는 스로잉 파워면은 던지는 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균일 전착성, 얼만큼 저전부까지 도금을 잘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인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번 시간은 대부분 그 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론적인 거는 헐셀에서 다시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